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바로 이 실학에 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실학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바로 그 등장 배경을 다루고, 그 다음에 실학은 당시 사회에서는 하나의 개혁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개혁의 방법으로는 크게 농업 중심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그 다음 또 상공업 중심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주장으로 나뉘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학의 성격이나 실학의 특성, 그리고 실학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실학은 17세기하고 18세기에 조선 사회의 사회적이고 경제적 변동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변화였는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너무나 큰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현실과는 맞지 않은 잘못된 점 또는 고쳐야 될 점이 발생을 하겠죠. 우리가 그걸 사회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순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이 올바르게 이게 잘못된 점을 다시 올바르게 고치고자 하는 그런 해결책이 나와야 돼요. 근데 당시 조선의 양반들의 사상은 뭐였냐? 성리학이었어요. 성리학은 철학이었죠. 그러니까는 현실에 바로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 가지고는 도저히 이러한 사회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다가 조선에서 바로 이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서양의 문물을 조선 사람들은 당시의 양반들은 서학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학은 전부 다 서양의 문물은 기본이 바로 과학이었어요. 과학은 한마디로 기술을 의미했죠. 그러므로 어, 현실적으로 곧바로 적용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또 서양의 청나라의 학문이었던 고중학도 바로 실증적인 그런 태도를 길러주는 그런 학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을 할 때 현실에 적용이 가능한 학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그런 학문이었죠. 바로 이 두 가지가 저, 당시 조선 사회에 수용이 되어서 널리 알려지고 있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이 아닌 바로 이런 서학이나 고중학을 이용해서 이런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한 방법이 곧 뭐가 되었냐면 실학이 됐던 것입니다. 자, 조선 후기에 사회 경제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가장 큰 사회적인 변화는 바로 신분제가 문란해진 겁니다. 조선의 신분은 양반, 그 밑에 중인, 그 밑에 평민, 우리가 상민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신분인 노비, 이렇게 네 계층으로 짜여진 게 조선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런 신분의 이 구분이 많이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양반도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붕당 정치라고 아시죠? 붕당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정책을 놓고 백성들에게 어떠한 정책이 더 이로운가를 놓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정치를 발달시키는 것이 원래의 붕당 정치였는데, 이게 나중에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붕당끼리 뭉쳐서 싸우게 되는 그러한 정치로 변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이 서로 싸우게 되죠. 어느 정도로 싸우냐면 죽이고 죽는, 그러니까 굉장히 살벌한 싸움으로 가게 됩니다. 이 결과 권력을 장악한 양반들 이외에는 거의 몰락을 하게 되죠. 이렇게 몰락한 양반을 잔반이라고 부릅니다. 또 평민층 중에는 바로 이 납속이나 공명첩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가진 평민층이 바로 이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하게 됩니다. 납속이란 돈을 주고 신분을 사는 것을 말하고, 공명첩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국가의 벼슬자리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벼슬은 실제 가서 일을 하는 벼슬이 아니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주는 허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벼슬자리를 받으면 그 가문이 높아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공명첩을 사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분홍, 돈이 많은 농민층이 양반화됩니다. 양반이 되면은 특권을 가짐과 동시에 모든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납속과 공명은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했느냐? 양난 이후에 국가 재정이 너무나 없었어요. 즉 국가에 돈이 없었죠. 그래서 국가가 돈이 많은 백성들에게 돈을 걷는 방법으로 세금 위에 돈을 걷는 방법으로 신분과 벼슬자리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미 정상이 아니었죠. 또 양난을 거치면서 노비 중에 군사적인 공을 세운 노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번 노비가 납속을 해서 신분을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신분제가 많이 이게 무너지게 되죠. 어, 그런데 조선의 신분은 사실은 양반 중심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양반조차도 몰락을 하고 일반 평민이 양반으로도 올라가고 중위는 더 쉽게 올라갔겠죠. 또 노비조차도 양반화 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생기다 보니까 조선 사회가 양반 중심이었던 이 조선 사회의 신분제가 당연히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가 있게 되면서 당연히 모순이 발생하게 되겠죠. 다음은 경제적인 변화입니다. 경제적인 변화는 농업과 상업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의 변화는 아주 굉장히 컸는데요. 바로 이 모내기법이 확대되는 겁니다. 모내기라는 건 알다시피 일정한 지역에다가 땅에다가 모를 미리 키웠다가 논에다가 옮겨서 심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옮길 심을 그래서 이앙법이라고도 하지요. 근데 이 모내기법은 이때 처음 나타났냐? 그건 아니죠.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걸쳐서 이 모내기법은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국가에서 금지합니다. 그 이유는 모내기법이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가뭄이 들어서 물이 하나도 없을 때는 모든 벼가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작은 식량이라도 얻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모내기법을 금지를 했었는데 양난 이후에 농민들은 살기 위해서 또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모내기법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내기법의 이점은 확실했어요. 바로 생산량을 두세 배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데 들어가는 노동력을 4분의 1로 감소시켰어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많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광작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조그만 데서 수확을 할 때보다 넓은 데서 수확을 하게 되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농가의 소득이 아주 증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내기법을 국가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점이 뭐였냐면 모내기를 하게 되면 벼가 아주 빨리 자랍니다. 그러면 벼를 베어낸 자리에다가 보리를 재배하죠. 이걸 우리가 이모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였느냐? 농민은 스스로는 보리를 먹고 그 앞에 생산했던 쌀은 내다가 팝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이 돈을 벌겠죠. 또한 토지에서 또 순전히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팔기 위한 목적으로 목화, 담배, 인삼 등을 심어서 팔게 됩니다. 이러한 작물 우리가 상품 작물이라고 하죠. 즉, 이 상품 작물 재배도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바로 이런 분홍이 성장하고 또 나타날 수 있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도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쌀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죠. 쌀을 팔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상인들이었어요.
또는 수공업자들이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농사를 짓지 않고도 얼마든지 먹고 살았기 때문에 쌀을 사서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농업 생산량이 증가한 것과 상업의 발달은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앞에 배웠던 이 대동법. 대동법은 곧 특산물 대신에 돈으로 국가가 받는 걸 의미했어요. 그러면 국가는 당연히 물건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공업 생산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예, 이것을 주로 앞장선 사람이 공인이었는데 공인이 수공업자를 고용해 가지고 물건을 유통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공인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상업에 뛰어든 일반 사람들도 많았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상인들을 우리가 민간 상인 바로 이 뭐라고 불렀냐면 사상이라고 불렀죠. 이런 사상들이 대거 나타나게 됩니다. 사상 등에서도 아주 큰 대상인들을 우리가 여각이나 또는 객주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여각이나 객주로서 만들어졌던 그러한 상인 군단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대표적인 상인이 개성을 중심으로 한 송상이었고 특히 여각과 객주가 많았던 서울 근방, 즉 이 경강이라는 것은 서울의 강, 즉 한강을 주변을 말합니다. 한강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아주 큰 대상인으로 출현하죠. 그러면 지방은 어땠느냐? 지방도 상업이 아주 발달해요. 일정한 시간을 간격을 두고 열렸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장시라고 부릅니다. 전국에 천여 개나 있었어요. 장시는 사실 조선 초부터 있었는데 15세기 말부터 나타났었는데 양난 이후에 너무너무 가난해진 농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장시가 굉장히 활발해졌는데 조선 후기에 이런 상업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장시 또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장시에서 주로 장사를 했던 상인은 우리가 보부상이라고 하는데 보부상은 한 군데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장시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아울러 알아둘 것은 바로 이 공인과 보부상은 국가가 허가를 해준 허가상인입니다. 사상이 아니었어요. 아울러 이것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실학으로 들어갑니다. 실학의 목표는 바로 민생 안정, 백성들이 좀 더 잘 살고 빈농이 조금이라도 좀 먹고 살 수 있게 어떻게든지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는 바로 이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걸 우리가 강병이라고 합니다. 부국 강병과 민생 안정이 목표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이 사회 경제적인 변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대단히 많은 모순점, 잘못된 점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즉 물량 양반도 많아지고 아주 가난한 빈농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거지가 되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방법, 우리가 지금 현재적인 방법을 바꾸는 걸 우리가 개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회적인 개혁을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학이 가장 활발한 것은 18세기였고 실학을 처음으로 제공했다 그럴까요? 처음으로 실학적인 생각을 제공했던 사람은 17세기 이수강이었습니다. 그 이수강이 성리학과는 전혀 다른 아주 백과사전적인 현실적으로 필요한 또는 현실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했던 백과사전, 그 책 이름은 지봉유설이었습니다. 이수강이 호가 지봉이었기 때문에 지봉유설이라고 책 이름이 지어졌죠. 이수강의 지봉유설이 실학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자, 실학자들이 어떠한 개혁을 주장했는지 봅시다. 농업을 주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실학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한다고 하는 실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농업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실학자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실학자는 유형원, 이익, 정약용입니다. 유형원은 반개수록이라는 책 속에 자신의 농업개혁론을 서술했고요. 이익은 성호사설이라는 책 속에 자신의 농업개혁론을
썼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아주 유명한 책이죠.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었냐?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토지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바로 광작이랄지 분홍충의 성장으로 일정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골고루 나눠 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모든 토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토지를 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고 아주 조금이 또 몇 사람에게 나눠지고 토지가 하나도 없는 농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토지가 하나도 없는 농민들의 그 빈곤이라는 건 옆에서 지켜보기가 괴로울 정도였었어요. 바로 이러한 농민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바로 이 개혁의 핵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가 개혁론의 핵심이 됐어요. 유형원의 토지개혁론은 균전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자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주자는 거. 농민들한테. 그런데 재밌는 건 신분에 따라서 나눠주는 크기를 좀 달리 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형원은 아직도 신분제가 무너지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이익이 주장한 것은 한전론입니다. 자, 아무리 토지를 나눠줘도 사람이 급한 일이 생겼다 할지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게 되면 토지를 팔아버리게 되고 결국은 또 토지를 많이 갖는 사람과 토지를 찌금 갖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런 빈곤층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익은 먼저 토지를 나눠줄 때 그 집에서 반드시 이 정도는 있어야 먹고 산다라고 하는 토지를 정해줘요. 이가 그 토지를 뭐라고 했냐면 영업전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조금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영업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팔 수가 없는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나머지 토지는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팔아도 되는, 매매를 해도 되는 그런 토지를 얹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빈곤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정약용은 처음에 여전론을 주장했다가 나중에 정전론으로 다시 바꾸죠. 자, 여전론이라는 건 하나의 마을을 일여라고 합니다. 정약용이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일여를 마을 사람이 공동으로 일여 안에 들어있는 토지를 마을 사람이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나온 분배 양을 똑같이 나눠 갖는 겁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죠. 근데 이게 정약용이 생각해도 좀 실현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걸 바꾼 게 정전론입니다. 정전론이라는 것은 우물정자라고 아시죠? 이렇게 토지를 나누게 되면 예를 들어서 토지가 전부 9군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9군데 중에서 이 한 토지는 그 농민에게 주고 요 토지도 또 어떤 농민에게 각각 나눠주고 이 가운데 있는 이 토지는 이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공동으로 경작을 해요. 그리고 이 경작한 곳에서 나온 수확량은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작한 땅에서 나온 것은 본인들이 다 가져가고 공동으로 경작한 곳에서만 세금을 내게 되니까 국가에서도 세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농민들도 자기가 경작한 땅을 자기가 다 가지니까 굉장히 흐뭇해하겠죠. 그래서 정약용은 이 여전론에서 정전론으로 바꾸게 됩니다. 다음은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입니다.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부국강병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로서는 대표적으로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 네 사람을 꼽습니다. 자, 상공업 중심을 주장했던 선구자가 바로 유수원인데 이 사람의 저서는 우서이고 우서 속에다가 어떤 개혁론을 주장하느냐? 기술혁신을 해야 한다. 농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상공업을 진흥을 시켜야 그래야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홍대용의 저서는 임화경륜이고 이 책을 통해서 바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대단히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박지호는 열하일기를 통해서 오타가 나왔네요. 수레와
선박을 이용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이 수레와 선박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상품의 유통을 의미해요. 굉장히 유통을 중시한 거죠. 즉 상업에 있어서 유통이라는 것은 거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유통을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멀리까지 단시간에 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빠르게 옮기는 방법은 바로 육로로는 수레를 통해서, 그다음 수로로는 선박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써서 조선 사회가 꼭 핏줄처럼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물건을 빨리빨리 유통을 시키면 상업이 발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돈도 많이 벌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해요. 다음 박제가가 쓴 북학의에서는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박지원이 말한 수레와 선박 이용도 주장하고 기술혁신도 주장하고 다 주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할 만한 게 바로 뭐냐? 바로 소비를 권장합니다. 저축보다 소비를 많이 해야 돈이 돌고 돌아야 경제가 발달한다고 본 것입니다. 박제가의 이 북학이 때문에 상공업을 중시했던 개혁론자들을 우리가 무엇라고 부르냐면 흔하게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북학파라고 부릅니다. 자, 이 상공업 중심 개혁론을 주장했던 학자들을 우리가 북학파라고 부른 이유는 박제가가 북학을 하는 책을 저술해서였습니다. 자, 두 학파를 단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농업 중시 학파는 농업 중심 개혁론을 주장했고 상업 중시 학파는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을 주장합니다. 주로 농업 중시 학파는 18세기 전반기에 주로 많이 활동을 했다면 상공업 중시 학파는 18세기 후반에 주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어쨌든 실학이 18세기 굉장히 활발했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자, 이쪽 학파는 주로 어디 출신들이냐면 경기도, 서울, 뭐 이쪽 지역의 남인, 분당 아시죠? 남인 계층이고 자, 상공업을 중시한 학파는 바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노론 계층이었어요. 당시 집권층은 노론이었죠. 18세기 내내 거의 노론이 집권 양반 분당이 됩니다. 자, 이곳 학자는 유영원, 이익, 정약용이고 상공업 중시 학파의 학자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가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주장은 농업 중시 학파는 토지제도 개혁을 굉장히 중시했고 이 상공업 중시 학파는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술혁신을 강조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상공업 중시 학파도 농업에 관심이 없지는 않았어요. 즉 농업을 중시한 학파들은 농업 문제를 다룰 때 각종 제도, 그러니까 국가의 법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해가지고 농업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가 하면 상공업을 중시한 학파들은 이런 제도만 가지고 한계가 있다. 바로 이런 기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품 작물 재배를 통해서 또는 뭐 광작이라도 해서라도 생산력을 증대시켜야 농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두 학파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학의 성격 및 영향입니다. 실학은 대단히 실증적이었고 민족적이었고 근대 지향적이었습니다. 우리 민족과 백성을 위하는 실용적인 학문을 제시했던 것이죠. 특히 실학 중에서도 북학파, 이 북학파의 실학 사상은 19세기 후반에 개화 사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실학에 대한 학습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